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살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 누리는 세 가지 커다란 기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학습이라고 할 때 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머리로 배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배우는 거를 넘어서서 반복해서 생활 속에 익히고 젖어들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도 이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매일 반복적인 사고 또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의대 재학 시절에 어느 교황 한 분이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사망했다, 이르렀다, 그런 걸 들은 기억이 나서 찾아봤더니 로마 교황 비오 12세가 그런 딸꾹질 때문에 당시 이탈리아의 모든 의료진이 총동원돼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는데, 결국 이 딸꾹질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뭐 잠깐 있다 끝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딸꾹질이 끝나지 않는 경우, 이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경우에도 이 딸꾹질이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딸꾹질 안 하고 잘 지낸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죠. 또 하나 올릴 수 있는. 자, 이 사진, 왼쪽 사진은 1985년에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이 쓴 잔신을 담는 시선이라는 사진책에 수록된 사진입니다. 부산에서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신문팔이 청년의 모습인데, 극장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걸 지키면서 열심히 신문을 팔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몇 년 전 개봉했던 영화 국제시장에도 이 장면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빅투스는 이 영화죠. 이 몇 년 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했던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인빅투스라는 이 말 자체는 불굴해, 굴하지 않는 뭐 이런 뜻인데, 영국의 시인이죠.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가 쓴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국가 반역죄로 2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수감 시절에 투민할 때마다 읊었던 시가 이 시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둠이 나를 뒤덮고 있는 이 밤에도, 온 세상이 탄광성처럼 캄캄한 이 밤에도 나는 신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게 굴복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으므로 운명의 몽둥이에 얻어 터져 내 머리는 피투성이가 됐어도 나는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입니다. 이런 시가 나오는데, 이 시는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2018년 8월에 제가 방광암 진단을 받고 이 국소 치료로 치료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고 침윤성 방광암으로 판명이 나면서 결국 방광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됐는데, 제 몸에는 아직도 배꼽 아래 회음부 쪽으로 길게 난 칼자국이 있는데, 수술 직후에 통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도 아파서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수술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릴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육체적 고통이 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시가 바로 인빅투스라는 시고, 아플 때마다 이거를 많이 읊어봤는데 그때마다 크게 도움을 받았던 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를 쓴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는 젊었을 때 결핵성 공수염을 앓았었는데, 그때는 뭐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또 아침에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돌연사 하나는 기적이죠. 아침에 눈 뜰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뜨는 게 아니라, 간밤에 내가 돌연사를 안 했구나. 이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심근경색입니다. 나와 있는 왼쪽에 나는 80%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는 심근경색이고, 많은 경우가 이 응급실 도착할 때 이미 사망한 상태로 되는 이런 게 많은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이 밤새 돌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이런 거를 자기 자신에게 또 의식적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퓰리처상 수상작인데요. 아마 공습이나 폭탄, 파편 등으로 인해서 한쪽 손과 손가락을 잃은 이라크 소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연필을 꽂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SBS에 나왔던 활활한 소통, 춤에 관한 다큐인데 저는 이거를 춤보다도 이 절망에서 빠져나온 그런 사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여자 무용수하고 한쪽 다리가 없는 남자 무용수가 콤비를 이루어서 무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워낙 촉망받는 발레리나였었는데 한쪽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절단하게 된 후에 시련에 빠져서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여성입니다. 무용수가 한쪽 팔이 없으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남자는 운동선수였는데 사고로 한쪽 다리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남성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둘이 콤비를 이루어서 무용을 하는데 이들이 한 얘기는 우리는 신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완벽한 조화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체적인 문제는 100% 극복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문제는 마음이고 사실 우리 둘은 불완전의 조합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이러한 고통 속에 빠졌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의미를 찾음으로써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역시 그 사례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 어느 농부가 가난해서 겨울에 소음업도 없이 벌벌 떠면서 겨울을 지내다가 봄이 오니까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겨울 내내 따뜻한 털옷 입고 또 산의 진미를 즐긴 임금님은 이 행복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전혀 알 수 없겠죠. 겨울 내내 먹을 거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런 행복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고달픈 이유 보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항구를 떠난 배가 한쪽은 아주 잔잔한 바다를 무사히 항해해서 다음 항구에 도착했을 때하고 또 한 배는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이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지기도 하고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항구에 귀환했을 때 항해술의 발전이 어느 쪽이 더 크겠는가? 즉 우리가 살면서 영혼의 성장은 어느 쪽이 더 크겠는가?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이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는 동물원에 동물 수송하던 배가 침몰을 하면서 주인공 소년이 구명정에 호랑이와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년은 구조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호랑이,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을 붙인 호랑이인데 이 호랑이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랑이가 바로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시련을 얘기하는데 얼핏 생각하면 호랑이가 없으면 오히려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아마 호랑이가 없었다면 이 구명정에 있다가 아마 지쳐서 삶의 의미도 잃고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죠. 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인생에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살면서 부닥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넘어져 다치거나 또 실연당하거나 또 입시에 낙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 삶이 될 건가? 한편으로는 삶이 이렇게 순탄하기만 할 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래전 인기에 방영된 드라마 미생이죠. 미생의 한 장면인데 그 주인공 흑수저 출신으로 회사에 입사한 주인공에게 선배가 해주는 말이죠. 이왕 들어왔으니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기 이 회사는 버티는 곳이 이기는 곳이 하면서 버틴다는 건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조금 제가 패러디해서 바꿔봤습니다.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기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곳이야 하면서 버틴다는 건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다. 이런 얘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난치병으로 평생 투병했지만은 자살하지 않았던 대표적 인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8년간 미국 34대 대통령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총사령관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 6.25 때 중국과 협상을 하기도 했는데 이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 이상으로 끊임없이 장이 헐고 설사, 복통, 혈변 등등으로 경우에 따른 수술도 하게 되는데 이거로 평생 고생을 해갖고 1950년 6월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장이 막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걸로 수술 받았는데 그러나 이분은 이 크론병으로 사망한 건 아니고 나중에는 그 79세 나이에 우려성 심부전증,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 평생을 괴롭히는 난치병 같았으면은 사실은 이걸로 자살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제 근무 환경이 어느 경우에도 모니터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환자 진료 때도 모니터를 봐야 되고 제가 소화기 질환을 전공을 해서 내시경을 할 때도 또 컴퓨터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모니터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 디스크가 오게 되죠. 목 디스크의 통증 너무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때 통증을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벌겋게 달긴 부직갱이를 목덜미하고 이런 데를 갖다 대는 그런 통증이죠. 팔이 저리기도 하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이런 통증인데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내가 만약 젊어서 요절했다면 20대나 30대 뭐 여러 사고 등으로 죽었다면 이걸 과연 경험해 볼 수 있겠는가? 경험 못 해봤겠죠. 일찍 죽었으면. 지금까지 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거. 이게 하니까 생각을 돌려 생각하면 이게 하나의 축복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헬렌 켈러는 뭐 삼중고를 겪은 인물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뭘 봤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 별로 특별한 게 없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헬렌 켈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두 눈 뜨고도 두 귀 열고도 별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하면서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헬렌 켈러가 1933년에 미국 이런 잡지에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당시 미국 대공황으로 직장을 잃고 많은 시리에 빠졌던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위로를 줬다고 하는데 헬렌 켈러가 사흘 동안 하고 싶었다 했던 이거죠. 첫 번째는 첫날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친절 그리고 겸손 우정으로 날 대해줘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스승 설리반 선생을 그동안 손으로만 만졌는데 이제 얼굴을 물끄러미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과 풀잎을 보겠다. 끝으로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겠다. 이게 첫째 날 바라던 일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깜깜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이 아침 노을을 보면서 아침 해 뜨는 걸 보면서 웅장한 기적을 경험하고 박물관에 가서 인간이 지나해온 궤적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둘째 날을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이죠. 길거리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얼굴 표정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오페라와 영화관에 영화를 보고 그 백화점에 가서 화려한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쇼윈도를 구경을 하고 끝으로 집에 돌아와서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하느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게 헬렌 켈러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강아지똥은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쓴 동화죠. 이분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면 종탑지기로 살아가면서 여러 아름다운 동화들 많이 남겼습니다. 강아지똥 이외에도 몽실언니라든가 많은 글을 남겼는데 이 강아지똥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강아지똥이 어느 날 날아가던 참새가 강아지똥을 보면서 에이 더러워하고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하면서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똥은 그냥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때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봄비를 맞고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냐고 강아지 똥이 물어봤더니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이랬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냐 그랬더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구나 하면서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불어서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민들레가 말을 이어가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이럴 꽃을 피울 때 꼭 필요한 게 있어 하면서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똥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보죠. 내가 거름이 되다니 그 민들레가 하는 얘기가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하고 민들레가 강아지 똥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내막을 얘기를 해줍니다. 비가 사흘 동안 내렸고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서 자지달게 부서졌고 부서진 채 땅으로 스며들어서 민들레 뿌리로 강아지 똥이 모여들었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을 맺었다는 강아지 똥의 짧은 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성은 체르노빌 사건 때 원전 사고 때 양쪽 다리가 그때 태어나면서 후에 양쪽 다리가 없게 되는데 태어나면서 뭐 손가락 또 콩팥 위장 일부도 없어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9살, 14살 때 각각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로 잘라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을 극복해 장애인 올림픽 선수로 우뚝 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다리가 없으니까 의족을 하고 또 스포츠 잡지의 표지 모델로도 나온 모습인데 이 다음 모습은 이 2016년 9월에 장애인 올림픽 사이클 부문 출전을 위해서 준비 중인 그 모습이 그 외신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어에 한 팔 잃은 그 파도타기 선수인데요. 13살 때 상어에 물렸다는 것이죠. 한쪽 팔을 잃었고 그때 혈액이 60%를 잃었으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었을 텐데 그러나 살아났고 그 뒤에 세월이 흘러서 아이를 출산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2016년에 그러니까 상어의 한 팔을 잃고 13년 뒤에 파도타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였는데 보게 되면 미소를 띠고 앉아 있는 이 여성의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이분은 내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한 헌혈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분이 워낙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벌이에 나서 했다고 합니다. 이 집안 경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의료기기 업체에서 전기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늘 불만이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늘 불만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손수레 배추를 가득 싣고 오는 장애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장애인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얼굴 보면서 이 몸뚱이 멀쩡한 이 복을 받고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앞으로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보다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뭐 다른 사람 나눠줄 만큼 뭐 가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 없이 뭐 남 도울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헌혈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헌혈을. 그래서 이분이 몇 년 전에 57세였고 그때 500회 헌혈을 했다고 하는데 이 헌혈을 하면서 인생관이 바뀌어서 중고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중고교 검정고시를 쳐서 이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본 거죠.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교육행정직으로 일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또 이 아들도 늘 불만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까 난 공부를 못할까 이 불만투성이었는데 아버지가 헌혈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헌혈을 50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불만투성이인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대인들에게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소개한 인물이 잘 아시는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 애플에서 해고를 당하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해고당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벼움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이 매우 쓴 약이었지만 내겐 정말 필요한 약이었다 얘기하면서 이런 고난인가 기회인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이거를 걸림돌로 삼은 건지 오히려 디딤돌로 해서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볼 건지, 이거는 그 당사자의 마음에 달려 있겠습니다. 이분도 이 스티브 잡스도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절망에 빠지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십 년간 자살 충동으로 고생해온 여성이 저에게 보내온 메일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자살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사실은 죽고 싶지 않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게 자기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은 자동으로 자살 치면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인데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자살은 나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적 훈계만으로는 충동을 맞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네이버 캐스트에 연재했던 11개 컬럼 중에서 2개, 자살에 관한 담론 2개의 컬럼을 읽어보고 나서 죽고 싶지 않고 삶의 희망을 찾고 싶은데 그 방법을 좀 알게 된 것 같다,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희망을 얻은 것 같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그런 메일을 저한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느 소식지에 난 늘 불행해지기 위한 7가지 비결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불행해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늘 삶이 힘들다면 내 꼴 좀 봐에 머물러라.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을 믿지 말라. 세 번째는 세상에 선하고 좋은 면도 많은데 그거 다 외면하고 잘못에만 집착해봐라.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라. 다섯 번째는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해봐라.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서 미래를 기다려라. 또 불만과 남에 대한 험담을 끝없이 늘어놓아라. 이렇게 하면은 늘 불행해진다는 그런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인내하기보다는 자기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늘 불만을 토로하면서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고 늘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인기에 신고 있는 신발이 크록스인데요. 앞에 구멍이 뻥뻥 난 이 글로벌 캐주얼하죠. 여기 크록스에서 몇 년 전에 6개국의 성인 남녀 1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개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그리고 영국, 독일, 미국에서 6개국의 그 성인 남녀 13,000명인데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물음입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92%가 스트레스 시달린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미국도 많긴 해도 우리나라보단 10여 프로 이상 퍼센티지가 떨어진 거 알 수가 있고, 인생에 점점 즐거우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35%만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중국, 미국, 다른 나라 다 우리나라도 훨씬 높은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드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61%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일본,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 반 이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그 성인 남녀가 그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또 인생의 즐거움과 또 돈이 많이 드는가, 즐거운 인생 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할머니인데 99세에 시집을 출간합니다.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인데, 이분은 배운 것도 없이 늘 가난한 일생을 살았고 결혼에 한 번 실패했고 또 두 번째 남편하고는 사별하고 혼자 20년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한 적도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박한 시를 쓰죠. 아침은 올 거야 하면서, 난 불행해 한숨을 쉬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오고 틀림없이 아침 해가 비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약해지지 마.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장례비로 모았던 돈으로 99세 시집을 출간을 하죠. 그래서 이 시집이 당시 일본
국민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위안을 줬다고 합니다. 20일 내고 몇 년 있다가 이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죠. 자, 아까 그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선 자살한 사람은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갇혀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걸 대답할 경우에 어떤 종교 교리라든가 문화적 전통의 근거 믿음 또 개인적인 신념이나 도덕 훈계 갖고 대답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저히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고 아무런 힘이 되지 않겠습니다. 실제 일어난 팩트, 일관되게 관찰된 사실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영혼들의 여행에 소개된 사례를 하나 소개했죠. 이 심리학자 마이클 뉴튼 박사는 그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내놓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한 최면에 들게 했는데 그 환자 한 사람은 너무너무 두통이 심한데 병원에서 온갖 정밀 검사를 해도 뭐 CT를 찍고 MRI 이런 걸 하더라도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내담자에게 최면을 통해서 이전의 생애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최면 퇴행의 방법을 써봤더니 이런 그 전생에 나왔는데 1800년 미국의 검사였고 법조인으로서 이상 또 현실에서 괴리를 느끼자 호텔 방에서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자살한 거죠. 그러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만약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갇혀 있다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갇혀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너무 보고 싶은데 자살하면 만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아까 이 근사체험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죽은 아내를 따라가기 위해서 권총 자살 시도했던 자살 미수자가 그 죽은 아내가 있는 곳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지독한 장소로 갔다. 이걸 통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살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분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정립하려고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보냈던 이 회신이 큰 도움이 됐고 오늘 남자친구가 죽은 지 3개월 되는데 아직도 종종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만 하지만 전보다 심각하지가 않고 오래 가지는 않는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 이런 회답을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살에 대한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이 두 여성 다 배우자를 자살로 잃은 그런 분들인데 한 분 윗분이 얘기한 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를 하지만은 쉽게 주위 시선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또 한 사람은 편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다 숨어 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주변에 자살 유가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숨어 있으니까. 자, 이 그림은 1894년에 노르웨이 화가죠. 절규로 유명한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린 위로 위안이라는 그림인데 이걸 통해서 자살 유가족을 어떻게 끌어안을 건가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자살 유가족 걷기 대회 사연입니다. 이 대회는 자살 유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걷기 대회를 하는데 한 남성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자살한 형 또 자살한 친구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진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또 14년 전에 22살 나이로 자살한 아들을 추모하는 여성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살 예방 기금을 모금하고 생존자들 돕는 거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살로 떠난 가족 이름을 부르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주 자살에 대한 편견이 많다 그랬지만 여느 나라도 정도 차이일 뿐 있겠죠. 또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 자살한 가족들한테 뭘 얘기해 줄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자살 유가족 걷기 대회 오면은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 가족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라는 거죠. 질병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모습이 왼쪽 사진에 나와 있는데 자살한 아들의 사진, 티셔츠에는 내 아들은 수호 천사다라는 글을 적은 티셔츠를 입고 걷기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지만은 우울하거나 슬프지가 않고 또 자살 생존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2004년에 처음 시작돼서 4천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년 만에 2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상당히 부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자살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는 게 상책인가. 대부분의 제가 아는 주변에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면은 다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일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또 자살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교통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그 다른 사인을 대면서 숨기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는 내용인데, 자, 이 다큐에서는 아들을 자살로 잃은 어떤 미국의 사회학자와 배우자를 자살로 잃은 여성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성이 이 사회학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남편을 기억해도 될 거냐 물어봅니다. 자살로 잃은 남편이죠. 그랬더니 이 사회학자는 분노와 실망, 좌절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슬픔도 마찬가지고 나는 아이를 만난 건 선물이었다. 이 아들이 영화 감독이라도 31살에 자살을 하는데 31년간 아이의 삶을 선물로 받았고 그것에 감사한다 얘기합니다. 이 여성한테는 당신도 남편과 수년간 함께 지냈고 남편이 많은 기쁨을 주기도 했고 고통도 많이 받게 했지만은 둘 다 받은 것이고 나쁜 기억으로 인해서 좋은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분이 제일 통탄한 거는 사람들이 자살과 죽음만 기억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자살했다고 해서 그 과거를 전부 없었던 걸로 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하는 거는 제 삶이 없었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고스트, 제임스 반 프라그라는 영배가 쓴 고스트에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계에 갈 경우에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부분의 영혼들이 되게 연민 어린 영적 존재 또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를 만나서 절망감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혼자 내팽겨치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가 큰 위안을 얻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자살이 온 가족에게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후의 세계, 사후 세계의 경우에는 이 남을 돕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아무리 영혼이 부정적인 사념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움을 청해야 되죠. 마음을 열고 그러면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누굴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고 굳게 닫고 있으면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부정적인 환경에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도움을 청해야만 이 부정적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고참 도움의 영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을 자살로 잃은 이 여성은 카밍아웃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남편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고백을 하자 하면서 주위 지인들,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하게 되는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을 하면서 공격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자살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야말로 이 암울한 환경에서 솟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살 예방 전문 강사로 현재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자살한 가족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졌던 예인데 남동생이 자살하자 이 누나가 서울 북촌 쪽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남동생에 대한 동영상 또 손편지, 사진 이런 걸 모아놓고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초대를 받으면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고인을 기리는 이런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누가 자살하면은 얘기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가족 간에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0년씩 지내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거기에 아주 대조되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이어서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
어떤 받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육필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게 된 거는 이 어느 중학교 상담교사 한 분이 맡고 있는 학생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임종임박한 상황인데 이때 뭐 도움될 수 있는 책이 없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와서 책을 읽을 경황이 없을 테니까 내가 강의를 하겠다 해서 강의를 자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좀 낭패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 상담교사분은 그래 예정대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 여자 중학생 한 명, 그 친구 셋, 상담교사 하나 해서 모두 5명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냥 죽음에 대한 강의 또 죽음 후에 대한 이런 거를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에 몇 달 뒤에 크리스마스 전날 이런 육필 편지를 보내왔어요. 만약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 참담했다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스스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를 줄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하게 됐다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뭐 완전 임종임박한 상황이니까 뭐 자살 얘기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질 않았는데 전반적인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이 여학생이 본인이 자살한 거에 생각을 한 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다 하는 이런 편지를 받고 이 자살 예방 교육의 이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이때 새삼스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다가 추파춥스 사탕도 하나 붙여서 저한테 보내준 기억이 납니다. 자,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삶과 죽음을 좀 더 긴 스펙트럼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뭐 죽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이다라는 관점은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개학을 해서 학기 중에 수업을 하는 과제를 푸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휴식을 위해서 방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한다는 거는 현재 받은 과제가 너무 어렵다고 수업하다가 말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 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구구단 외는 게 싫다고 학교 밖으로 담을 넘어서 뛰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 해야 되는 거죠. 구구단. 좀 학년이 올라가고 성장을 하면서 인수분해도 배우고 미분 적분도 배우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살면서 쌓은 지혜와 노력의 합이 다음 생으로 이월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공술의 공수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수십 년간의 삶을 살면서 쌓은 여기 위에 나오는 지혜와 노력, 또 뭐 선신공덕, 수행정지 이런 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방에 싸서 가지고 가고 갓난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반복되면서 결국 성장의 길로 가게 된다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지가 전혀 없이 태어났어요. 끝에 드럼스틱 같은 신체 구조물 하나만 갖고 태어났는데 그러나 이 부모가 얘를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닉 부이치치는 8살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자살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지가 없이 태어난 이런 고통에서 그러나 의미를 찾아내서 절망에 빠지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행복 전도사로 주로 영어권 국가를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죠. 몇 년 전에는 결혼했다는 그 기사가 난 적도 있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현재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죽음이 벽이 아닌 문이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요한적인 형상인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사후생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건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인 삶을 그냥 걷어차버리는 거다. 또 자살은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걷어차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따라온다는 거죠. 이번 생에서 해결 못한 다음 생에서라도.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가 애써 찾지 않아도 찾아온다. 또 유가족이 겪는 고통은 수십 년간 지속이 되고 자살 시도 직후에 겪는 극심한 후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쉬면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교토대학의 그 죽음을 연구하는 칼베코 교수는 쉬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타인에 대한 봉사 기여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런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어느 중학교 교사 한 분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맡고 있는 학생 하나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그 뒤로 이 애가 자꾸 카터칼로 손목을 긋는 이런 자해행위를 계속해서 걱정이 돼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별 진척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자꾸 친구들이 이 행위를 따라한다는 거죠. 친구들이 자꾸 이 카터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가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책이 없겠는가 물어보길래 제가 강의를 하겠다 자청하고 나서서 중학생 2반 한 100명 정도 됐고 한 1교시가 45분 정도 2번 했으니까 100분 정도에 걸쳐서 요 아래에 있는 죽음은 소멸인가 운명인가, 오늘까지 강의 드렸던 내용이죠. 사후세계 작동 원리, 자살하면 왜 안 되는 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주는 학생도 있었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서너 명 빼고는 다 열심히 눈을 다 뜨고 열심히 다 듣더군요. 강의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야 8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교육기관에서 자살 예방 교육 받지만은 상담에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죽음이 포함된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실제 상담의 방향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학생이 오늘 좀 밝은 표정으로 담임 선생님을 먼저 찾아와서 엄마와 관련된 추억을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장도 하고 왔다는 거죠. 이 중학교에서 화장은 다 금지되고 있는데 다 하고 다닌다는데 얘가 제 엄마 죽고 나서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온 겁니다. 전문가도 이걸 립스틱 사인해서 회복의 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자기결정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동생이나 친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게 할 때 네 목숨 네 거니까 자기결정권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로 이어질 경우에 이런 슬프고 고통, 암울함, 이런 게 갇혀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본인이 하는 후회, 또 이 우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이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되는 괴로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 자살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자살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올바른 중간을 갖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나라, 이건 첫 번째 질병에 대한 인류 역사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반에 40년 전 전 국민의 8%가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있다가 출산 시에 아기한테 감염이 되는 수직 감염의 형태였는데, 갖고 있다가 이런 간경변증, 간세포암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서울의대 김정영 병원에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비형간염 백신을 개발합니다. 내용은 세계 최초이긴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세계 3위가 되고 말았는데, 이걸 신생아에게 의무적으로 맞추면서 지금은 비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죽음 교육을 이런 비형간염 백신 맞히듯이 함으로써 이런 결국 나중에 생겨날 교내 폭력, 왕따, 자살, 이런 걸 다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12번 고등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 자살 문제, 사후세계, 자기 장례식을 디자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고등학교 교육한다면 학부형들이 아마 난리 전화가 왔을 텐데, 12번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 학교에 만연한 교내 폭력, 자살, 청소년 탈선, 또 집단 따돌림이 30% 이상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자살 충동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 빛이 되는 거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여태껏 말씀드렸던 죽음 구에 대한 내용, 자살에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느 개그맨이 젊었을 때 지리산 올라가기 전에 이 지구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창구서 정상까지 올라가 보니까 배낭에 먹을 게 가득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이런 코멘트가 인상적이어서 오늘 자살에 담는 마지막 강의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제일 첫 번째가 질병에 대한 인류 투쟁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자살의 담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거의 대부분 또 이 그 의료 현장에서 보는 죽음이라든가 또 죽음과 관련된 영적인 현상, 또 죽음 구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요새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 안락사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상의 상황이지만 죽음이 없어지면 과연 이제 축복일까 한번 문제도 살펴봤고,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서 아마 제 나름대로 죽음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한번 두루두루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